2019년 말 은퇴할 때까지 약 30년 이상은 바둑을 놓았습니다.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둑을요, 마인드 스포츠나 보드게임으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둘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 세계, 예술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2019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바둑을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 구글에서도나 바둑 이벤트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든 생각이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언젠가는 체스처럼 바둑도 컴퓨터로 정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만 2016년도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구나. 내가 처음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런데 활짝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진하게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정말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대국 시점은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알파고의 기고를 좀 봤습니다. 근데 다른 바둑 프로그램들과 약간의 차이점은 좀 느껴졌습니다만 저랑 대결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건데요. 예. 그 5개월 전에 그 기고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좀 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여기다가 선보인 거예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데이터가 쌓이고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만 보고 완전 깡통이네, 거짓말만 해야 되는 깡통이네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가도요, 전야제 때 그 당시 구글 알파고 회장님이셨죠? 에릭 시멘트 회장님이 이 기술의 발전은 숲을 떠나서 인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저는 대국하기 전에 이미 저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셨던 상태에서 저랑 승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저도 좀 경각심을 가졌고요. 저 말도 수위도 좀 낮아졌습니다. 전야제 때. 제가 원래는 5승을 합니다. 한 판 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4승 1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이 당시에 전야제 때 누가 이기든 3승 1패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좀 수위를 낮췄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을 수 없는 패배는 아니었고요. 특히 이 대국에서는 바둑이라는 거는 마주보고 한 수씩 둡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기운이나 상대방의 승부호흡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한 수 한 수씩 놓고 바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계신 분도 있었죠. 근데 그분은 알파고 그 모니터를 보고 바둑으로 그냥 무관해 주는 거죠. 어떤 생각이나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운이나 승부호흡도 느낄 수가 없죠. 이렇게 대국이 진행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대국에서 오는 생소함, 괴리감이 제 생각보다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알파고의 강력함도 있었겠습니다만 저 혼자 무너진 그런 유혹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실력만 발휘하면 2, 3, 4, 5 다 이기지 하면서 좀 미안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국이 끝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요. 바둑계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완전 달라져 버렸죠. 2국은 1국을 이미 대국을 치렀기 때문에요. 그런 생소함, 괴리감 같은 건 거의 대부분 날아갔겠죠. 평상시 두던대로 최선을 다해 보았고요. 바둑 내용도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밀려버렸죠.
바로 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도 질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든 사람과의 대결이든 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실수를 해서 어떻게 패배까지 이루었는지를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둘 당시도 그랬고 그 이후에 동료 기사들과 장시간 복귀를 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패배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인간과의 대결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귀를 해보면 내가 여기서 실수를 나빠졌고 또 이런 걸 여기서 둬서 패배까지 이뤘구나 알 수 있는데요. 알파고의 속도를 알 수 없었고 제 존경하는 선배님께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제가 통화를 한 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아, 요거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으니 나 편안하게 둬라. 저를 진짜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실제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계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자, 이건 삼국을 패배하고 나서의 그런 사진입니다. 예, 삼국에서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이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최소한 저보다는 알파고의 실력이 우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삼국에서는 알파고 맞춤 작전을 짜서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작전이었죠. 알파고의 그 엄청난 연상 능력을 감안해서 그 초반에 승부를 거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바둑이라는 것은 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초반에 승부를 건 건데요. 사실은 인공지능과 그 사람의 차이는 극초반에서 더욱더 벌어집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돌수가 너무 적으면 수익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각이 우선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감각과 데이터의 싸움이 되는 거죠.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압승입니다.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기력한지는 이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돌수가 좀 많아지면 수익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감각을 버리진 않습니다. 수익기와 감각이 공존하는 곳에서 AI와 승부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AI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AI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인 저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세돌이 패배한 것이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멋진 멘트와 함께 중국을 패배했는데요. 이 당시 제가 이게 당일이 결혼 10주년입니다. 결혼 기념 10주년인데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끝나고 호텔방으로 이쪽에서 두골딩마이드 쪽에서 샴페인 하나 올려주더라고요. 축하하죠. 예. 진하게하고 그러든지. 예. 저는 사실 대국이든 어떤 거든 그런 댓글이나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날은 좀 찾아봤어요. 제가 말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확인치 한번 해봤는데, 예. 악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없었던 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응원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료, 지인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놓을 수 있고 따뜻한 격려의 말들을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만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에버트 대국에서 이제 그거에 힘을 얻어서 좀 작전을 짜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초반 안 됩니다. 그렇지, 또 돌수가 너무 많아진 그 쿠반이 되면 AI 알파고의 연산 능력을 감안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노릴 수 있었던 것은 중간 50수에서 100수 사이.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정상적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대결처럼 정상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예, 사국의 기호인데요. 또 그 사국 끝나고의 사진입니다. 예. 예, 참 이게 볼 때마다 그래요. 좀 거만해 보이죠? 예. 예. 이게 1, 2, 3, 9를 패하고 제가 사국 한 판을 이겼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 멋쩍은 이제 웃음을 짓는 건데요. 이게 사진상은 좀 그래요. 좀 그만해 보이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거만한 건 아니고요. 예, 이게 기보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78수 이후에 알파고 이제 버블을 일으켜서는 78수를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국에서 승부수는 78수가 아니고요, 68번째 수입니다.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68번째 수는. 저 수는 평범의 대결이었다면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아니에요. 최선의 수가 아닙니다. 이 수는 이게 지금 통해서 굉장히 승부수로 남아 있습니다만, 통하지 않았을 때는 이 반국이 당연히 패차는 68번째 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정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세돌이 1, 2, 3, 9 패하더니 왼팔이 살짝 예, 그렇게까지 평가할 수 있는 수입니다. 이 수는 오직 알파고의 버그를 일으켰던 1년 하에 두어진 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통해서 제가 사국으로 승리까지 이어졌습니다만, 저도 바둑에 있어서 뭐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게 있겠죠. 그것의 정면으로 입에되는 수입니다. 저는 30년 바둑을 두면서요, 한 번도 정수, 최선의 수가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 제 신념 철학을 다 정면으로 입에된 수를 두었어야 되는가? 전 아직도 좀 고민이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파고의 발전 좀 알아볼 텐데요. 저랑 대국을 했던 알파고리, 재성을 따서 알파고리로 명칭이 붙어졌습니다. 인간의 기본을 학습했고요, 뒷면이 가능 학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1년 후에 알파고 마스터, 이 알파고 마스터는 인간의 기본을 학습한 걸로는 마스터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알파고 마스터 명칭이 붙어졌습니다. 근데 알파고리와 알파고 마스터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자체되고 약간 뭐 디테일적인 기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사람은 AI를 좀 이기기가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요, 이 바둑 프로그램들이 쫙 깔렸습니다. 누구나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 이 알파고 마스터, 지금도 AI 버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AI를 여기 계신 분들도 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알파고 제로는요, 인간의 기호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가르쳐주고 그냥 자체 대굴만으로, 잠깐 대굴만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저랑 웃겼던 알파고리를 단 10일 만에 압도했습니다. 알파고 마스터 버전은 약 40일 만에 압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알파고 제로가 나오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왔을 때 제가 감탄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와, 바로 이렇게 두는 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감탄하면서 그런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의 기록을 학습하지도 않았고 또 버전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겠죠. 제가 30년 바둑을 놓습니다만 또 어떤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그 수를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지는 제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 수는 있어도 이 수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 알파고 제로 버전이 나오면서 바둑은 완벽히 인간의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둑을 두고 있죠. 많은 바둑 기사들이. 그럼 그 기사들이 두는 것들은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바둑이 인간의 손을 떠났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되찾아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AI를 이기기는 바둑에서 AI를 이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의 분수를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굳이 바둑이 인간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후배 기사들이 이 AI의 분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다시 바둑을 인간의 손으로 돌려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둑의 변화를 좀 정리해보면 정확한 해설, 보다는 격자 확대 등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정확해진 해설 같은 경우에는 AI 저는 이렇게 해설을 했고 AI 이후에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걸 두고 평생 판단이 참 중요한데요. 오? 또 묘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보면 어떡하죠? 안에서 도질이 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일단 의미를, 이게 두질이 난다는 얘기네요. 잠시만요. 이게 두질이 어떻게 나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여기를 가만히, 이걸 남을 수가 없는데? 이거 늘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AI가 나오기 전에 해설의 모습입니다. 이게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개국했던 건 2015년도에.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인간의 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해설이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바둑을 두면 저도 수익기를 해서 둡니다만 완벽하게 두어가는 건 아니죠. 어이쿠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놓고 어이쿠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이러고 있지는 않죠. 당당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꼿꼿하게 세우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기사도 막 땀뻘 떠올리고 나중에 해설을 보면 저 수는 이 색들만이 들 수 있는 수입니다. 막 하는 그런 맛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AI를 보고 해설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뒀더니 퍼센트치가 5% 10% 떨어졌습니다. 저 수는 반집 손해입니다. 한집 반 손해입니다. 이제 다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AI 이후에 이제 해설의 모습인데요. 지금 인공지능이 말하는 최선이 이걸 잡은 다음에 재차 이 흑도를 버리면서 이 한 점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상면을 공격하는 게 인공지능이 말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강동윤 선수가 찾아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의 일감은 붙이는 수였는데 네.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의외의 괜찮은 수가 한 두 군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좌상 쪽에서인가요? 네, 좌상 쪽입니다. 하나는 좀 이해가 아직 안 돼서 좀 더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그다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I 이후에 모습인데요. 정말 정확하죠. AI를 보고 하겠지만 아까도 지금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만 하나도 하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AI를 보고요. 아마추어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좀 전환을 해서 전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1.1%, 0.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바둑이 많이 기울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5대5에서 출발을 하겠죠. 근데 한 수를 두게 되면은 그만큼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이제 AI가 생각했던 흔히 말해서 블루스팟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뒀다는 뜻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약간씩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50%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70%로 유리하다가 20%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걸 보고 해설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이요. 이거 바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분야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이 바둑 프로기사들이 이 기술 발전을 이끌었고요. 또 큰 틀에서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어떤 아마추어들에게 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왔다면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바둑의 기술 발전, 큰 틀의 길을 제시한다 이런 거 사실 사라졌습니다. AI가 훨씬 더 높은 실력이 있고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AI를 기반으로 우리가 바둑을 두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단 바둑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AI 기반을 통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건 바둑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아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그리고 알파 AI에게 피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건요. 왜 AI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지냐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게 더 충격적이었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둑을 잘 두면 그냥 창의적으로,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지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금은 이상했거든요. 2017년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수 혹은 다섯 번째 수의 저자리를 두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알파고 마스터 이걸 보면서요. 한 30분간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괜찮을 둘만한 수 정도였어요. 근데 왜 나는 두질 못했을까?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한중일에 어떤 기사가 이 수를 두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놀랍게도 한중일의 그 수많은 기사, 수많은 기고 속에서 이 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 프로기사들은 이 수를 두지를 못했던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요 수는요, 바둑을 배울 때 두지 말라고 배우는 수거든요. 어릴 때 두지 말라고 배웠더니 우리가 커서 프로기사가 되고 성적을 내는 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AI와 같이 나아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바둑이 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 고정관념이 없는 AI와 우리가 함께 협업해서 진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정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AI 바둑 프로그램 쫙 깔리면서 상향 평준화가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정답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상위 평준화가 되고 절대적인 이리저리 나오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제 생각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봤습니다. 이제 하이랭커가 상위 랭커를 이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어요. 탑랭커들은 탑랭커대로 쭉 가버렸고요. 그 이유도 명확할 겁니다. 상위 랭커가 하이 랭커보다 AI를 더 이해하고 더 잘 활용했겠죠. 그리고 또한 바둑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생산형 AI가 나오면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이 바둑계가 벌어졌던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AI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는 분은 예전에 뭐 3~4명 이상의 몫을 내면서 쭉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자신의 자리마저 잃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오래 땅을 타보고 그거는 굉장히 크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둑계의 변화, 또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AI 활용 역량이 자신의 그런 능력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의적으로 질문하고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또 다시 창의적 질문을 하는 순환 과정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참 쉽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어렵습니다. 이 순환 과정을 루틴화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순환 과정을 거친 분과 거치시지 않는 분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무엇보다도 이 격차가요, 예전에 점진적으로 좀 벌어졌습니다만 이제는 가속화돼요. 예전에 점진적으로 보다도 이전에 AI가 결과물을 정말 팍팍 쏟아내면서요 격차 또한 확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그냥 무슨 모르겠고요. 정말 제가 준비한 사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당수는 여러분들이 놓으실 차례입니다. 정말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창의적인 한 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조연서 첫 번째 강연 수고해주신 이세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뒤쪽 화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AI를 인간의 대결 또는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고요. 이미 사실 강연에서도 좀 녹아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인드셋은 좀 어때야 할까요? 이미 알파고의 대결을 통해서 이미 끝난 얘기 같습니다. 이제 AI와 대결하는 시대가 아니죠. AI가 하는 일, 인간이 하는 일이 나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또 마지막 처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끝맺음을 하던 건 인간이고요. 그 중간 부분에서 AI가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이 명확하고요. 한정적인 상황에서 AI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룰이 생기고요. 또 어느 정도 한정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AI가 정말 강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이제는 AI가 정말 같이 나가는 거죠. AI를 보고로 바라보든 친구로 바라보든 같이 나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협력해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AI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건 정답은 없는 문제 같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많은 부분들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지금 보면
소설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다 AI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AI가 너무 콘텐츠를 거의 대부분의 콘텐츠를 그렇게 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 AI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할까요? 인간이 어느 정도 뭔가 방향성을 정해주고요. 끝맺음을 해줬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끝맺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더 말씀을 소개 듣고 싶은데 교수님 사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질문 잠시 소개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 상생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원래 바둑계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전략형 스포츠 게임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조금 전에 콘텐츠화를 잘 해야 한다라고 이미 좀 그 방향성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본 질문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와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조 연설에 이세돌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